만수르 아시죠? 만수르. 맨시티로 유명하잖아요. 전시회장을 왕하고 이제 만수르 형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우리 한국관 여기 이제 왕이랑 만수르가 와서 이제 설명 듣고 80년대 이때 해군이 잠수함을 가지려고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처음에 이제 독일 분들은 생각한 거예요. 한국이 만들 수 있겠어. 못 적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적어서 가져가면 이 기술을 가져가는 거예요. 배우고 난 다음에 끝나고 가서 방에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국경을 넘어 한국에서 펼쳐지는 세계인의 수다.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수다 MC를 맡은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니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조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영 군사 전문가 또 모셨습니다. 군사평론가 김대영이라고 하고요. KD패스 뉴스라고 국방 방산 전문 매체를 운영 중이고 영국 제인스 한국 특파원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닉하고 조셉한테 묻고 싶은 거 그 한국 군사력에 대한 생각 뭐 지금 하고 뭐 처음 왔을 때 저는 일단 한국 왔을 때 청지 외교학과 다니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되게 많았어요. 오.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근데 지금도 그렇고 뭐 옛날에도 그랬어요. 제가 왔을 때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 말고는 한국이 1등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오 그때도 그쵸? 지금도 막 땅 넓고 돈 많은 나라 그거 빼보면 한국 거의 무조건 1등 아니에요? 오 진짜 왜냐면 기술도 좋고 말 그대로 땅값으로 좋은 거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훈련 계속 하니까. 그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면 두 분이 생각했을 때 세계적으로 몇 위일 것 같아요? 군사력을 따졌을 때. 몇 년 동안 이미 계속 전쟁 중인 국가라서 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런 큰 국가들 포함해서 그래도 톱5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오 하이파이브 진짜 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미국의 그 Security Council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맞아요. 네. 내 머릿속에 치웠어요. 아무튼 그 5개 이제 다 하고 탑5 프랑스하고 영국은 요즘 그렇게 강하진 않아. 무시하지 마요. 아니 무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군 부대는 영국하고 프랑스는 아직 좋기는 한데 전체적인 군대는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아요. 그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한국 6위, 7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본국은 몇 위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무조건 1위. 넘어. 독일은 몇 위 정도? 뭐 탑 10? 우리가 들어가긴 하나 어디 위로? 꼴찌예요? 세계적으로 꼴찌 아니겠죠? 여기는 룩셈부르크란 나라도 있으니까 아우 근데 높이 생각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기술력은 아니라서. 그럼 기자님 네. 알려주세요. 약간 한국 군사력은 몇 위예요? 또 세계적으로 이 기관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은 아닌데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거기 보면 이제 5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했잖아요. 네.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지수 분석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여기 계신 이제 미국은 핵무기가 있잖아요. 재래식 무기로만 하면 우리나라가 5건 안에 들 수 있어요. 오. 독일 공군이 전투기가 한 100여 대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는데 한국 공군이 한 330여 대. 그렇게 많아요? 네, 미국은 한 1000몇 대 되고 미국 공군만 1000몇 대 되고 근데 우리 이 한국군이 미군을 앞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주포. 육군의 현역에 있는 자주포는 수백 문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육군은 자주포만 2000문이 돼요. 왜 그렇게 많아요? 북한 때문에 있는 거예요? 북한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장사병포가 뭐 수천 문이 있게 그러니까 맞대응을 해야 되니까 저 미국 이겼네요. 그거는 미국을 앞선 거예요. 총순위를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 수라 다 따져서. 네, 병력 수라든가 무기 수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지수로 만들어서 이걸 계산하는데, 근데 그거는 다 이제 재래식 전력이고 여기는 뉴클리어가 있으니까 뉴클리어가 나오는 순간 이거는 사실 게임이 끝난 거예요. 순위에서 이제 이걸 근데 탑5라고 하면은 사실 궁금해요. 그럼 UN 안보리에 빠지는 누구보다 앞섰는지. 무조건 미국이 1위고 중국 2위, 러시아 네. 3위일 거고. 재래식 무기 실적 수준 이런 거 고려해 보면 영국, 프랑스는 앞서죠. 한국이 네. 무시해도 됐네요. 미안해요. 네, 한국이 앞서가 있네요. 오, 근데 그 진짜. 차이가 있죠. 영국하고 프랑스는 지금 전쟁 중이지 않아서. 전쟁한 지 꽤 됐죠. 그래서 한국 만약에 전쟁 끝나면은 몇 년 지나면은 거기도 들어가는 주자이나 그런 거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근데 북한은 또 핵무기 있는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34위라는 말이 있는데 핵무기 있으면 아까 뭐 게임이 좀 끝난다 이런 표현했는데 북한이 왜 이렇게 낮은 순위예요? 이제 재래식 전력만 봤을 때 그런 건 좀 많이 없어요, 북한이요? 많이 있는데 다 오래된 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있지 않아요? 북한이 완벽하게 뭘 가져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 그런 에어쇼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2016년인가 중국에서 하는 주화 에어쇼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오스트리아 분을 한 명 만났어요. 그분이 아마 그때쯤에 북한에서 원산 에어쇼를 했었어요. 그 오스트리아 분이 거기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하는 얘기가 지금 북한 공군이 쓰고 있는 것들은 다 이제 6.25 전쟁 이후 때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거든요. 아, 자기는 그런 클래식 전투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약간 클래식카처럼. 아 이게 맞네. 사실은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 저도 사실은 요즘 최신 전투기보다는 오히려 옛날 전투기가 더 좋은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진짜요? 전쟁에 크게 도움이 안 되겠지만 약간 보는 사람. 또 한 가지로는 대부분의 지금 여기 계신 국가들의 군대들은 사실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방에 이렇게 북한군들 보면 농사를 져요. 왜냐면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군인이 훈련해야 될 시간에 농사 짓고 뭐 양 기르고 뭐 이래요. 그걸 또 해야 되는 거야. 네. 필수적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실제적인 군사력 지수로는 사실 많이 낮은 거죠. 그럼 본국 군사력 1위, 이쪽은 14위.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이제 돈 많고 기술 좋고 말 그대로 훈련 계속해요. 미국은 세계에서 어디 전쟁이 있든 미국 직접 아니더라도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약간 그런 역할 뭐 2차 세계대전부터 그냥 해온 거죠. 올해까지. 올해까지. 독일은 약간 반대 케이스로 약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쵸.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이제 규제적으로 그렇게 됐었고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군대한테 투자만이 할 수도 없고 방어만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일본 군대는 Defense Forces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자위대. 그렇죠. 우리도 그 이름은 똑같죠. 군대 아니고 나라 시키는 부대. 연방군 그렇잖아요. 네. 연방군. 그러면 한국은 이제 일본 군사력을 추월했잖아요. 그 이유는 국방비 차원에서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이 올라온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그만큼 이제 국방비 지출을 많이 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북한과 대치하다 보니까 지상전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육군 병력이 많죠. 일본도 이제 물론 육상 자위대 병력이 많긴 하지만 주 초점은 해군하고 공군이 좀 세죠. 섬이니까. 네, 섬나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은 모병제를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진병제라다 보니까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이 사실 조금 들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제 모병제다 보니까 병력을 유지하는 비용이 상당 부분을 또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한국도 걱정이 되는 게 갈수록 이제 인구가 줄잖아요. 한 해 한 해 군병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25년 기준으로 하면 지금 50만 명이거든요. 육해공군 해병대 다 포함하면 50만 명인데 향후엔 더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게 근데 일본은 이제 평화헌법 때문에 그동안 이제 무기 수출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만들 때부터 이제 해외 시장을 겨냥해서 이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2년도에 이제 폴란드 대규모 방산 수출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뭐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 최근에 이제 KF-21 전투기 뭐 이런 것들도 독자 생산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일본은 과거에는 이제 자기네들 무기를 스스로 만들었는데 시장의 수요가 국내적인 수요가 계속 줄다 보니까 지금은 대부분 이제 수입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일본은 국방비가 늘면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방비가 늘어나도 국산 무기를 좀 더 많이 사는. 그러면 그쪽에 돈이 나가는 거고 여기는 약간 국내로 계속 국내로 계속 돌리고 도는 거고.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네요. 네. 2025년 대한민국 일본 그 해군 전력을 비교한다면 뭐가 차이점이고 뭐가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이제 섬나라다 보니까 영국도 사실 비슷하잖아요. 해군력은 그래도 지금 세계적인 해군력을 갖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의 중요성이 크다 보니까 한국은 없는 예를 들어 항공모함도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일본은 27척 체제라고 해서 27척 디젤 잠수함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21척 한 6척 정도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제 그 장보고 3 잠수함이라는 3,000톤급의 잠수함인데 여기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디젤 잠수함 중에는 전 세계에서 사실 유일하게 거의 그 원래 안 들어가잖아요. 필요가 없는데 근데 우리 이제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기 때문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집어넣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수출 시장에서는 조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거지만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에도 한국 해군보다는 사실 좀 많고 미 해군도 이지스 구축함이 있거든요. 한 10,000톤이 될까 말까 해요. 근데 지금 2만 톤짜리 이지스 구축함도 지금 하려고 그러고 세계적인 일본이 그냥 해군용으로 봤을 때는 탑5 안에 들죠. 근데 한국도 이제 점점점 탑5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잠수함도 국내 기술로 만들었어요. 작년 11월에 실제로 가서 봤어요. 만들어진 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잠수함 기술은 여기 이제 맞은편에 앉아 계신 독일 기술이 사실 아 아주 진짜. 80년대 이때 해군이 잠수함을 가지려고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미국은 당시에 한국이 잠수함 갖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고, 반면에 이제 유럽에 가서 이제 프랑스도 보고 독일도 봤는데, 독일 하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유보트가 워낙 유명했고, 독일 잠수함 중에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어요. 209급 잠수함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들여왔죠. 한 척은 독일에서 먼저 만들고 나머지 8척은 한국에서 건조를 하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독일에 갔는데 처음에 이제 독일 분들은 생각한 거예요. 한국이 만들 수 있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기술자분들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못 적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적어서 가져가면 이게 기술을 가져가는 거니까. 배우고 난 다음에 끝나고 가서 방에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져. 네, 그런 게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제 완전히 잠수함을 만든. 한국이 그거 되게 잘해요. 예를 들면 KTX도 사실 원래 프랑스 기차 네. 기반으로 해서 한번 수입했는데 프랑스랑 같이 만들고, 근데 네. 다음에 KTX 만들면서 진짜 한국에서만 만들고 이제 3장까지 나왔고. 네. 한국 잠수함도 진짜 위치는 어느 정도예요? 그 디젤 중에서 뭐 그러니까 획가는 지금 좀 이제 다르죠? 디젤 잠수함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000톤급부터 3000톤급까지 있는데 제일 큰 게 3000톤급.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든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유럽을 보면 이제 스페인, 일본, 한국 3개 국가 정도. 아 근데 영국에서 이 기사 봤는데 최근에 카나다랑 미국 사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카나다한테 제공한다고 잠수함 같은 기술하고. 캐나다 해군이 그전에는 영국에서 퇴역한 제식 잠수함 썼어요. 디젤 잠수함. 이게 이제 수명이 다 되다 보니까 새로운 잠수함 도입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에서 만든 장복을 쓴 잠수함을 좀 염두에 두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도 잠수함을 새로 도입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도 후보로 들어가 있고, 이제 독일에서 만든 잠수함하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은 네. 독일에서 배웠는데 이제 경쟁으로 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유명한 게 조선이잖아요. 그 배를 만들 때 보면 독일에서 만든 여러 가지 구성품이 들어가요. 그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독일, 이 조선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주로 많이 구매하는 커스터머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 회사에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합작이죠. 만약에 다 혼자서 만들고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문제가 뭐 조작 문제나 그런 거 됐을 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독일도 뭐 유명한 잠수함 있어요? 미국은 버지니아 클래스 유명하죠. 미국은 다 핵잠수함이고 여기는 디젤 잠수함 안 만들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하고 한국은 디젤 잠수함. 그럼 한국 새로 나오는 그 잠수함이 얼마나 오래 돌아다니다? 왜냐면 핵의 거의 장점 그거잖아요. 이제 다시 안 이제 올라오니까. 한 달 가깝게 한달 정도? 작전할 수 있고, 음. 다음 잠수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써요.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 장점이 충전도 빨리 되지만 출력을 또 빨리 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죠. 폭발 위험성. 한국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패키징을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나게 했는데, 요새 전기차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전고체 배터리 많이 나오잖아요. 다음 잠수함은 지금 전고체 배터리로 하려고 해요. 아 위험성 떨어뜨리려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주목받는 게 SMR, 소형 원자로가 주목받잖아요. 그런 소형 원자로를 우리가 만든 잠수함에 집어넣는 것도 향후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미군하고 한국군 많이 같이 일하고 그랬잖아요. 뭐 한국 내에도. 그러면 실제로 미군이 한국군 어떻게 평가하는지. 몇몇 매체에서는 이제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그런 군인들도 실제로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전 그거 같아요. 이제 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그다음에 같이 연합훈련을 매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군 입장에서는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비교하자면 이 미군이란 존재는 히딩크 감독 같은 존재예요. 미군이 사실 전 세계 여러 군대를 트렌드를 이끄는 군대고,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 미군한테 뭘 배워서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같이 있으니까 같이 훈련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군의 그런 능력도 미국과의 연합 훈련을 통해서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아마 한국만큼 미국이랑 같이 훈련 많이 하는 나라 네, 없지 않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한국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 상태이고 막 한국이랑 거의 매년 막 여러 계속 하잖아요. 일부 주한미군 사령관 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토는 이게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이 나라도 해보고 저 나라도 해보고 하는데 이게 막 여러 나라다 하다 보니까 집중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반면에 이제 한국은 육군하고 주한미군만 딱 있으니까 한미 연합 사령부도 있고 협조 체계들이 잘 갖춰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미군에서도 높게 평가를 하죠. 과거로 돌아보면 이제 베트남 전쟁에도 우리가 참전했었고 이라크도 자위투 부대 갔었고 미국이 하는 전쟁에 우리가 또 같이 간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아시아 국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이죠. 최고지. 그래서 지금 트럼프 말하는 게 말이 안 돼. 한국도 우리 막 엄청 많이 도와줘요. 관계가 되게 끈끈하고 다른 언론사에도 약간 한국 그 군사력 그런 평가했을 때 되게 높게 해놓은 것 같아요. 뭐 작년에도 로이터스 찾아보니까 한국 기술로 미사일 이렇게 인터셉터 약간 잡는 거 방어하는 거 개발했다고 북한이 막 위협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빨리 개발하고 잘 개발한다. 천궁2라는 미사일인데 천궁2 미사일이 좀 특징이 있어요. 요격 미사일인데 미사일을 직접 충돌해서 요격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어려워요. 총알을 맞추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 이스라엘, 뭐 우리나라 이런 거 있으니까. 진짜 네. 그거밖에 없어요 거의. 이 천궁2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중동 UAE에 수출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23년도에 UAE에서 하는 큰 방위산업 전시회가 있어요. 거기 갔었는데 만수르 아시죠? 만수르. 맨시티로 유명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UAE에서 전시를 하면 UAE는 왕이 있잖아요. 로얄 워킹이라는 걸 합니다. 전시회장을 왕하고 이제 만수르 형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우리 한국관이 이제 딱 있었는데 거기 이제 천궁2 왕이랑 만수르가 와서 이제 설명 듣고 그랬었어요. 중동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중동에서 약간 특별히 인기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기술. 그 이유는 뭐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이나 미국 회사들은 물건을 파는 데만 좀 급급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동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나 이런 나라들이 원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자국 내 방위 산업을 좀 키워야 된다는 게 되게 강해요. 한국은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죠.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반면에 기존의 뭐 유럽 국가라든가 미국 국가들은 이거를 주기에 보안적인 문제도 있고 잘못하면 또 경쟁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안 하려고 그러죠. 반면에 이제 한국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좀 해주려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것도 있지 않아요? KF-21이랑 뭐 F-35 비교하면 F-35 조금 압도적으로 좋긴 한데 네. 근데 가격 대비했을 가성비. 때 가성비가 한국 1등 탱크도 네. 에이브럼스상이 M2 에이브럼스 제일 좋은데 네. 그거 너무 비싸서 이제 폴란드나 이제 유럽 국가들이 그거 안 사고 이제 한국 탱크 훨씬 많이 사고 그렇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이제 K2 전차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시작은 처음 만든 전차 K1 전차였어요. K1 전차가 되게 재밌어요. K1 전차의 디자인을 해준 거는 미국이었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엔진 트랜스미션 그리고 파워팩이라고 그러는데 파워팩은 독일산이었어요. 국산화 해야 된다. 국산화해서 지금은 사실 국산 파워팩 엔진을 쓰는데 사실 이제 두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예요. K9 자주포도 이 자주포 자체는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파워팩은 독일 거 썼었어요. 최근에 이제 그것도 국산화를 했고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2017년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K9 자주포를 UAE하고 사우디에 수출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 생겼냐면 그때 이제 사우디 빈살만이 등극을 하면서 튀르키예에서 아마 그 사우디 기자를 암살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 정부가 엠바고를 걸었어요. 수출 못한다. 그래서 그거 쓰고 있으니까 한국도 못 수출하는 그래서 거예요. 수출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국산 파워팩을 만들어서 이제 이집트도 수출하고 지금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럼 수출 얘기하는 김에 미국하고 독일도 주로 어떤 무기를 어디를 수출하나요? 뭐 독일은 자기 쓰지 않은 거 다 수출하는 거. 근데 주로 약간 타겟하는 국가들도 있나요? 뭐 중동이? 뭐 이집트, 이스라엘, 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뭐 전차 같은 거 많이 사더라고요. 국민들의 육형 물어보면은 반반인 것 같아요. 버는 거 좋기는 한데 전쟁 관련한 무기나 기계들 파는 거는 전쟁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군대도 물건들 쓰지 않은데 우리 군대도 좀 챙겨야 되는 육형도 요즘 나오고 있고 좀 반대도 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막 사우디한테 많이 팔 때 어디한테 많이 팔 때 문제 더 크게 일으키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 나라가 인권 침해 문제가 있으면 이거 말이 되냐고 막 시민들이 조금 반발이 있는데 미국도 많이 수출하나요? 이것에 대한 제일 좋은 예시는 F-22랑 F-35인데 네. 미국은 최고 기술은 우리만 갖게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F-22는 절대로 수출 못하게 했는데 대신에 이제 F-35 나왔을 때 일본이나 다른 한국도 몇
대 갖고 있지 않아요? 39대? 그죠. 이제 현대 추락해서. F-35 수출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기술은 우리만 갖고 있어도 되는데 다른 곳들은 이제 수출 엄청 많이 하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많이 팔려고도 하고 지금. 약간 세컨 티어 거 많이 팔고 최고 거는 우리만. 역설적으로 유럽이 이제 2022년에 우크라이나전이 터지고 나서 유럽산 무기를 많이 산 게 아니라 미국산 무기를 많이 샀어요. 아 진짜. 전체 산 양의 거의 60% 이상을 미국산 무기 샀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게 메이드 인 EU 무기 사서 써야 된다 이제는. 그다음에 정책도 많이 내놓고 있고 22년도에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많이 수출했지만 맞아요. 향후에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폴란드에서 이제 면허 생산을 K2 전차 할 예정이에요. 메이드 인 EU. 그러니까 자동차도 잘 보시면 현대자동차가 뭐 미국에도 공장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는 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게 유럽 네. 쪽에 진출 더 많이 할 수 그렇게 있고. 이제 뭐 전차 얘기를 바꾼다면 K2만의 약간 좋은 독자적인 기술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K2 전차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현대차 중에 제네시스 있죠. 네네. 좋죠. 전차계의 제네시스다라고. 진짜. 네, 왜냐면은 첫 번째 장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전차를 만든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창고에 있던 전차를 가져와서 이거를 싹 고쳐가지고 이제 새로운 장비를 집어넣고 이런 방식으로 사실 팔았어요 그동안. 왜냐면 냉전 시절에 찍어놓은 전차가 너무 많아서 새로운 전차를 안 만든 거죠. 있는 전차를 갖고 팔았는데 반면에 K2 전차는 새 거거든요. 차로 비유하면 수명이 많이 남아있고 최신 장비들이 많이 들어간 전차죠. 거기다 이제 가격은 뭐 절반밖에 안 되고. 오 가격도 싸요. 그러니까 레오파르트 2 전차 같은 경우에는 한 뭐 100억대 이렇게 되는데 K2 전차는 한 50억이면 하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죠. 네. 가성비 최고. 미국에서 만든 에이브람스 전차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엔진이 가스터빈 방식을 써요. 가스터빈 방식을 쓰면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K1, K2 전차는 그 언덕을 넘어올 먼 데서부터 소리가 들려요. 왜냐면 디젤 엔진 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가스터빈 엔진을 쓰는 전차들은 항공기 엔진이거든요. 이게 소리밖에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가까이 와야 알아. 그건 장점인데 연비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죠.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사실 경쟁력이 있죠 지금. 폴란드 수출했으니까 그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약간 유럽 타겟으로 이제 전차 약간 지배하려고 한국이 약간 노력 중이다. 근데 이제 아직도 K2 전차는 좀 약점이 있어요. 독일이 만든 레오파르트 2나 미국이 만든 M1 에이브람스 실전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근데 K2 확인해야 전차는 아직 돼요. 이제 실전 경험은 없고 네. 요게 이제 약간 핸디캡이고 다만에 이제 가성비나 이런 측면에서는 압도적이고 폴란드가 옛날에는 대부분 다 소련제 전차 썼어요. 소련 전차는 3명이 탑니다. 조종수, 사수, 전차장. 근데 K2 전차도 3명이 타요. 조종수, 사수, 전차장. 아 그러면 똑같이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 그렇군요. 소련제 전차 쓰던 부대가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이제 독일이나 미국에서 만든 전차들은 4명이 타거든요. 그럼 어디선가 한 명을 데려와야죠 이제. 그럼 이제 병력 운용 측면에서 그들 나라 입장에서는 K2 전차 편하죠. 그럼 독일하고 미국의 유명한 전차 좀 알고 계시나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레오파 2A7 전 세계에서 수출 가장 많이 되는 전차 중에서 하나죠. 뭐가 유리한 거 있나요? 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메라가 수동하고 자동 포커스가 있으면 자동 포커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동 타겟팅. 오 진짜. 그래서 직접 타겟팅 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방호 장갑 있잖아요. 그거 유명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듈러 버전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나라 가는지 달라서 그 나라에 상관맞게 장갑을 모듈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그냥 독일이 개발했지만 실제로 쓰는 것보다 그냥 수출을 위해서 뭐 잘 몇 개는 있겠지만 그거 세계적으로 모든 기술 압도적으로 1등일 건데 아니 실적은 1등인데 기술은 2등이죠. 그거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실전 경험은 M1 에이브람스가 압도적이에요. 너무 많이 전쟁에서 많이 투입됐으니까. 썼으니까.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전차를 처음 만든 나라는 영국이잖아요. 지금 영국이 더 이상 전차 생산을 안 해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영국이 만든 챌린저 2 전차도 봤는데 그 영국 챌린저 전차가 재밌는 게 뭐냐면 차 문화가 있잖아요. T를 끓일 수 있는 포트가 전차 안에 있어요. 이야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수출인지 안 해죠. 그런 거에 집중했다가. 이 전차 중에 유일하게 차를 끓일 수 있는 포트를 갖고 있는 거는 영국이 만든 챌린저 전차.
근데 영국 사람들한테 필수이긴 하죠. 네. 솔직히 여기 차 필수차예요. 네, 저도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아이고. 케이크 춘차에 있으면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런 편의점용 약간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다른 얘기지만 다른 국가에서 뭐 좀 포기했지만 한국이 성공시킨 신기술 항공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 KF21 조회수가 거의 뭐 속된 말로 떡상을 합니다. 오 요새. 진짜요? 일반 네.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요. 관심이 많으세요. 오. 자부심도 갖고 있고. 참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거 만드는 회사에 한 2년간 근무를 했었고. 오 근무까지요? 저는 실제로 이제 시험 비행하는 것도 현장에서 많이 보고 했는데 전투기도 세대가 있어요. 4.5세대 전투기를 분류를 하는데 4.5세대 전투기 특징이 뭐냐? 약간의 이제 스텔스 성능, 센서 퓨전, 데이터 퓨전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같이 만든 유럽 파이터 타이푼 그다음에 이제 KF-12고 4.5세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 공군은 120대를 이제 주문할 예정이고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양산 1호기가 만들어서 막 이제 나오려고 그래요. 이제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죠. 왜냐면 이제 가격대가 사실 지금 제일 그나마 싼 전투기는 F-16이에요. F-16은 대수가 거의 4,300대를 만들었으니까 F-16이 제일 좀 가격이 좀 낮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미국산 전투기를 사기 좀 애매한 나라들은 이제 KF-12 같은 거를 좀 살 수도 있고 좋은 마케팅이세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이 관심 갖고 있고 밖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독자 기술로 만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현무 이제 탄도 미사일, 뭐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도 있고 다만 이제 이 현무 계열 미사일들은 해외 수출을 못 해요. MTCL이라고 미사일 통제 체계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사거리 300km, 탄두 무게 500kg의 탄도 미사일은 수출해도 됩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미국에서도 사실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비용 얘기하셨는데 운영 비용도 고려해야 돼요. 비행기 맞아요. 만들 때. 그래서 사실 F-35 안 좋은 게 되게 비싸요 사실. KF-21은 훨씬 괜찮고 네. 되게 기술도 좋다고 얘기해서 사실 그래서 이제 네, 사실 맞아요. 좀 차이가 있어요. F-35는 비유를 하자면 스마트폰 같은 체계 반면에 이제 우리 4.5세대 좋은 피처폰 옛날에 이제 스마트폰 전에 썼던 최근에 보면 이제 유럽에서 킬 스위치 얘기 나왔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뭘 딱 끄면 전투기 작동을 안 한다. 팔았는데도 약간 네. 이런.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스마트폰 같다고. 아이폰 사용자가 있는데 테슬라라고 생각. 테슬라도 비슷해요. 그런 개념이에요. 전투기 자체의 그런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나라들은 뭐 유럽산 전투기 아니면 KF-21 같은 거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영국 언론사도 보니까 그 KF-21 높게 평가하면서 뭐 그 미티어 미사일도 네. 여기 설치돼 있다고 네. 성공했다고 그거 되게 대단한 네. 업적이라고 했는데. 미티어 미사일이 참고 말씀드리면 여기 두 분이 연관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티어 미사일이 유럽에서 만든 거예요. MBDA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거기 영국, 독일 여러 나라들이 같이 한국이 만든 전투기에서 외국산 무장을 발사하고 이러는데 성공했다. 전문 용어로 하면 체계 통합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방위 산업 기술이 높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일종의 지표죠. 근데 이제 미티어 미사일이 좋은데 비싸요. 한 발에 40억이에요. 한 번 쏘면 이제 강남에 조그만 이제 꼬마 빌딩 하나 날아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메리트 있겠네요. 네, 그런 성능은 거까지. 좋아요. 그러면 독일하고 미국 대표하는 자체 생산 무기는 뭐가 있어요? 약간 제일 유명한 거. 뭐 아까 말한 레오파드 전차. A7 가장 유명하죠. 그다음에 HK416 총기. 미국은 무조건 F-22 제일 유명하죠. 비행기 중에 압도적으로 1등이니까 아직 따라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거기에다가 M16 유명하죠. 그 총기 K2도 M16 네. 따라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 말씀드리면 HK416은 한국군 특수부대에서도 많이 써요. 그래서 HK416을 만든 배경이 뭐냐면 미국에 보시면 델타포스라고 있잖아요. 델타포스 형들이 HK 해클라인 코어사에 의뢰를 해요. 우리가 쓸 총을 만들어줘. 이쪽에 부탁해요? 네. 미국 회사 부탁 네. 안 하고. 왜냐면 이 소총 쪽에서는 독일이 워낙 이제 잘 만드니까 부탁을 해서 만든 게 HK416. 그래서 이제 델타포스에서 썼고 그게 이제 전 세계 다 우리만 안 써요. 아 진짜요? 그것도 독일은 안 쓰고요? 쓰기는 하는데 거의 따로 더 수출해. 수출이 많아요. 그러면 한국 군사력이 높다는 거 이미 약간 근거된 것 같은데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북한 때문이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사실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더 이상 유럽에서 전쟁은 안 일어날 것 같아 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국방비도 줄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줄었잖아요. 방위산업도 축소가 되고 반면에 한국은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도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속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죠.
많이 자극을 준 건 확실해요. 그러면 그런 얘기도 있는데 중국이 한국 공군을 경제한다. 그 이유는 가깝게 있잖아요. 전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이 서해라는 게 있어서 그나마 이제 한국과 중국이 지상으로 맞붙어 있진 않잖아요. 네, 바다로 네. 있잖아요. 그쵸. 인천공항에서 베이징 가는데 비행기 타면 2시간도 안 걸려서 내릴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한국에서 뭘 쏘면 중국의 수도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수도이네. 한국의 공군력이 계속 퍼지면 중국도 그만큼 수도에서 가까운 데서 뭔가가 이렇게 막 날라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하죠. 제가 최근에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미 공군보다 이 숫자를 다 합쳐도 중국 공군은 못 이기게끔 숫자에서 압도하고 있더라고요. 숫자는 훨씬 숫자. 많죠.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4세대 그다음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도 중국 공군이 한 1,500대 갖고 있어요. 미 공군이 압도적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앞서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우리 공군 전투기에 지금 5배 이상의 전력을 중국 공군이 갖고 있어서 바로 옆에. 네, 불안하죠 사실. 그 원인 때문에 사실 KF-21도 개발한 거예요. KF-21은 이제 북한을 막는 것도 있지만 주변국에 대한 이제 방어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 공군 수준은 어떻게? 해요? 참 죄송하지만 일단 독일 공군은 앞섰고 숫자 면에서는 앞섰고 처음부터 그랬을 거예요. 네, 지금 탑 10 안에는 들어가요. 세계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죠. 조시방님은 처음 한국인들이 이렇게 다 총기를 달 수 있다는 걸 들었을 때 어땠어요? 약간 군대 훈련 거치니까 하고 여기저기 부대 있는 거 봤을 때. 독일인들도 원래 다 군대 갔어요. 제가 만 18살 될 때, 그러니까 14년 전에 그때까지 다 갔어요. 제가 처음으로 안 가도 된 오, 진짜요? 년생이었어요. 근데 우리 갔을 때도 1년 정도 갔고 한국 사람들 다 2년 가는데 총기 다 다룰 수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한국 애들 같이 뭐 클럽 가는 남자애들 다 진짜 총기 들 수 있다? 이거 되게 충격이었는데 미국 사람에는 총은 합법인데 이런 군대 막 그런 기술은 아니죠? 아니 그것까지는 안 배우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총 잘 다룰 수 있다고 미국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실. 왜냐면은 미국 80년대 LA에서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폭동. 그쵸. 그쵸. 폭동 같은 네. 거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마트나 그런 거 많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경찰들이 안 지켜주니까 한국 남자들이 총 소유권 갖고 있는 나라고 한국 군대에서 훈련받은 한국 남성들이 그거 합쳐서 자기 마트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유명해요. 사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아, 그때 약간 인정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 땅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 유명했어요. 독일하고 미국에는 그 예비군이라는 거 있어요? 예비군 제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독일 다 직업 군인들이라서 그냥 정한 기간에서는 이제 예비군인 되기는 하는데 한국의 예비군 시스템이랑 좀 다르기는 해요. 1년에 몇 번씩 아니면 몇 훈련까지는 예비군일 때 와서 훈련하고 막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전쟁 중이지는 않아서. Army Reserve, 뭐 National Guard Reserve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것도 가입하고 싶으면 가고 이제 실제로 그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잠전하진 않아요. 그러면 미국하고 독일에서 최근 이제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뭐 시스템이나 기술 그런 거 있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기술적으로 AI나 그런 것을 많이 도입하고 있고 드론도 그렇고 방금 5세대 그 비행기 얘기도 했었는데 미국은 이제 6세대 준비하고 있어서 지난주인가 2주 전에 트럼프가 보잉은 그거 만들겠다고 발표도 했어요. 중국이랑 미국 둘 다 6세대 이제 준비하고 있어서 6세대 한 5년 안으로인가 2030년 전까지 나온다고 얘기는 했어요. 독일 분위기는 뭐 독일은 그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제 계속 군사력을 좀 키우고 좀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미국에서 6세대, 7세대 모시기처럼 정확한 건 아직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그냥 우리 군단한테 우리가 만든 기술만 제공해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약간 기본을 깔고 이제 일단은 다른 기본 깔아야 군대도 한국 군사력 더 강화되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우리나라 군대의 가장 큰 문제는 병력이 줄어드는 그쵸. 거예요. 인구가 인구 절벽이 줄어들면서 지금 되니까 그러면 출산율 높이는 것도 도움이 그렇죠. 이 동북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출산율을 어떻게 높이냐. 이게 안보와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왜냐면 군병력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새로 청년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결국에는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요즘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한국도 지금 모병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병력이 이렇게 계속 줄다 보면 모병제를 이제는 못하는 거 아니냐. 이 인구 절벽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또 한 가지 이제 한국은 핵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잖아요. 향후에 더 첨단의 무기를 우리는 계속 만들거나 아니면 사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경제가 중요하죠. 그걸 경제가 이제 잘 받쳐줘야 되니까.
병력 문제는 계속 무인 기술 나오면서 일부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 미국이 자산이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그냥 몸으로 움직여. 돈 있어 사람 필요 없어 약간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역설적으로 병력이 그래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왜냐면 잘 보시면 양쪽이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 막 치고받고 싸우지만 여전히 지상에서는 보병들이 소총을 들고 있어요. 싸우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럽도 지금 뭐 징병제 얘기 다시 나오고 막 이런 얘기가 사실 이 우크라이나전 교훈이 많이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이 2022년에 러시아군을 잘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예비군들이 많이 활약을 해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굉장히 좀 중요해지지 않나. 근데 오늘 이 군사력에 대한 얘기 이렇게 깊게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하고 많은 거 배웠고 또 한국이 대단한 기술 발전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또 이런 비슷한 주제가 종종 나오니까 안타깝게 전쟁 얘기 그럴 때도 다시 모이고 재밌는 얘기 한번 합시다.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